30년 동안 아무도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매일 새벽 누군가 밥을 놓고 갔지만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불린 적이 없었죠. 버스 종점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이었는데도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군요. 버스 기사들, 지역 주민들, 시청 관계자들까지 모두 한쪽을 바라보면서 있었어요. 광장 한복판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명패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 명패를 보며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그 명패의 주인공이었어요. 72세 오순덕. 그게 제 이름이거든요. 평생을 이름 없이 살아온 사람이 이제야 이름을 불리게 된 겁니다. 마이크를 잡은 중년 남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은 윤재석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종점을 오가던 버스 기사였지만 지금은 지역교통노동자복지재단 이사장이 되신 분이죠. 오늘 이 자리는 한 분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재석 씨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이 종점을 지켜온 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분.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이곳에 새기려 합니다. 하얀 천이 천천히 걷혔어요. 그 아래에서 드러난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오순덕 여사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2년을 살면서 제 이름이 이렇게 불린 적이 없었거든요. 늘 아줌마 할머니 거기 계신 분 그렇게만 불렸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진 겁니다. 재석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분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덕 씨.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당신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요. 그저 새벽마다 도시락 몇 개 놓아둔 게 전부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몇 달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는 아무도 제 이름을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거리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옥기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미 50년 가까이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저는 노후 소도시 외곽에 있는 버스 종점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가방 안에는 따끈하게 싸온 도시락 4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죠. 종점에 도착하니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당연했습니다. 첫 차 기사들도 4시 30분쯤에야 오니까요. 저는 휴게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실이라고 해봐야 컨테이너 하나를 개조한 좁은 공간이었어요. 낡은 탁자 하나, 의자 4개,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전기포트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서는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죠. 하지만 저는 이 공간이 좋았어요. 30년 동안 매일 새벽 이곳에 왔으니까요. 제 손때가 묻은 탁자, 제가 앉던 의자, 모든 게 익숙하고 정겨웠습니다. 도시락을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도시락들이었습니다. 뚜껑을 살짝 열어서 김이 빠지지 않게 했죠. 기사님들이 오시면 바로 드실 수 있게요. 전기포트에 물을 받아서 끓였습니다.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두면 기사님들이 커피나 차를 타드실 수 있거든요.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새벽 추위를 버티는 기사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4시 20분이었어요. 곧 기사님들이 오실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조용히 휴게실을 나섰어요. 기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자리를 비워야 했거든요. 왜냐고요? 글쎄요.
제가 있으면 기사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줌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말씀 듣기 싫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놓아두고 가는 게 좋았습니다. 휴게실 밖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멀리서 전조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차 기사님들이 도착하시는 거였죠. 차 4대가 줄지어 종점으로 들어왔어요. 기사님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일 먼저 내린 분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피곤한 얼굴로 기지개를 켜시더니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다른 기사님들도 하나, 둘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셨죠. 잠시 후 휴게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도 또 놓고 가셨네. 아줌마가 또 오셨나 봐.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새벽마다 이렇게. 기사님들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은 채 미소를 지었어요. 기사님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드실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도시락을 가져온 건 40살 때였어요. 그때는 아직 남편이 살아계셨고 저는 이 종점 근처 청소 일을 했었죠. 어느 날 새벽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 휴게실을 지나게 됐어요. 문이 열려 있길래 안을 들여다봤는데 젊은 기사 한 분이 차가운 컵라면을 먹고 계시더군요. 찬물에 불린 라면이었어요. 뜨거운 물이 없어서 그러신 거였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아들도 어디선가 저렇게 찬 라면을 먹고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나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기사님들이 늘어나면서 도시락 개수도 늘어났죠. 2, 3, 4. 지금은 매일 4개씩 싸오고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독립한 후에도 계속 왔어요. 이제는 이게 제 삶의 일부가 됐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4시에 종점에 와서 도시락을 놓고 가는 것. 3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아파서 몸이 안 좋을 때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왔어요. 왜냐고요? 기사님들은 명절에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운행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일하시는데 제가 쉴 수는 없었습니다. 기사님들은 제 이름을 모릅니다. 늘 아줌마 그 아줌마 그렇게만 부르셨어요. 저도 굳이 이름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기사님들이 따뜻한 밥 드시는 걸로 충분했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종점 주변도 윤곽을 드러냈어요. 낡은 건물들, 금간 아스팔트, 여기저기 뜯겨나간 페인트. 이 종점은 참 오래됐습니다. 저만큼이나요. 휴게실 문이 열리고 기사님들이 나오셨어요. 도시락을 다 드신 모양이었습니다. 빈 도시락 통들을 들고 나오시는데 한 분이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더군요. 아줌마 안 계시네. 아까 분명히 오셨을 텐데 말이야. 항상 그러시잖아. 놓고 가시기만 하고. 기사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벤치 뒤에 숨어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괜히 민망해서요. 한 기사님이 빈 도시락 통들을 깨끗이 씻어서 휴게실 탁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셨습니다. 그게 저희끼리의 약속이었어요. 저는 도시락을 가져오고 기사님들은 빈 통을 씻어서 놓아두시고 말없는 주고받기였죠. 기사님들이 각자 버스에 올라타셨습니다. 곧 첫 차 시간이었거든요. 엔진 소리가 하나 둘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4대의 버스가 천천히 종점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휴게실로 걸어가서 빈 도시락 통들을 챙겼습니다. 기사님들이 정말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더군요. 물기까지 말끔히 닦아 놓으셨어요. 도시락통을 가방에 넣으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늘도 기사님들이 밥 한 끼 든든하게 드셨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점 건물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곳이었어요.
30년 동안 제 발걸음이 닿았던 곳, 제 정성이 스며든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곳이 곧 사라질 거라는 것을요. 아니, 정확히는 알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재개발이라는 말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들려왔어요. 이 낡은 종점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저는 안심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괜찮겠지. 조금 더 있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건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도 똑같았습니다. 4시에 종점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놓아두고 벤치에 앉아 기사님들을 기다렸어요. 첫 차 시간이 되자 버스들이 하나 둘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죠. 기사님들이 휴게실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있네. 감사하지 뭐. 근데 우리 그 아줌마 이름이라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름을 알고 싶다고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제 이름을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글쎄, 알긴 알아야 하는데. 근데 어떻게 알아? 맨날 놓고 가시기만 하는데. 그러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 기사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싶어 하신다니. 그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저예요. 오순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왜일까요? 아마도 오랜 시간 이름 없이 살아온 게 익숙해져서였나 봐요. 결국 기사님들은 그냥 아줌마라고 부르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름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그게 편했어요. 굳이 이름을 알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4시에 종점에 왔어요. 도시락을 놓아두고 벤치에서 기다리고 기사님들이 다녀간 후 빈통을 챙겨서 돌아갔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휴게실에 들어갔는데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지도 아니고 그냥 찢어진 공책 한 장이었어요. 거기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줌마,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내서 운전합니다. -4번 기사 올림. 제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받는 감사 인사였거든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글로 받은 것도 처음이었어요. 종이를 소중히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서랍 깊숙이 보관하려고요. 이런 걸 받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쯤 기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쓰신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건강하세요. 오늘 반찬 정말 맛있었어요. 아줌마 덕분에 아침이 든든합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저한테는 보물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면 그 편지들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읽어봤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질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편지에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늘 아줌마였죠. 기사님들도 제 이름을 모르고 저도 기사님들 이름을 몰랐어요. 4번 기사, 7번 기사,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주고받는 관계였지만 따뜻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도시락을 놓아두고 나오는데 한 기사님이 막 도착하셨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신 거였죠. 저와 마주쳤어요. 아줌마. 기사님이 깜짝 놀라며 저를 보셨습니다. 젊은 분이었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이 익었어요. 7번 노선 기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자 기사님이 얼른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에요. 별거 아닌걸요. 무슨 말씀을. 저희가 얼마나 고마운데요.
덕분에 매일 아침 든든하게 먹고 있어요. 기사님의 얼굴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쑥스러워서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드디어 이름을 묻는구나 싶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순간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다른 기사님이 차를 세우면서 소리쳤어요. 야, 7번. 빨리 들어와. 배차 시간 늦는다. 아, 네. 젊은 기사님이 황급히 대답하시더니 저한테 다시 인사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아줌마. 먼저 들어가 볼게요. 다음에 또 봬요. 그렇게 기사님은 휴게실로 뛰어들어가셨어요. 제 이름을 듣지 못한 채로요.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뭔가 아쉬웠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이름을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오순덕이에요라고요. 하지만 다음 기회가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올 거고 모레도 올 거니까요. 언젠가는 제 이름을 알려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다음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종점에 도착해서 휴게실 문을 열었어요. 도시락을 탁자 위에 놓으려는데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휴게실 벽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버스 노선 변경 안내나 그런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읽어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재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시설 폐쇄 안내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본 버스 종점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다음 달 1일부로 폐쇄됩니다. 이후 출입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딱 한 달 남았다는 얘기였어요. 제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죠.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매일 새벽 이곳에 왔는데 이제 한 달 후면 올 수 없다는 거였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읽은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읽어도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폐쇄, 출입금지, 과태료. 손으로 벽을 짚었어요. 차갑고 거친 벽이었지만 저한테는 익숙한 벽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보던 벽. 여기저기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진 이 벽이 곧 사라진다니. 도시락을 놓는 손이 떨렸어요. 평소처럼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한 달만 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면서 휴게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탁자, 삐걱거리는 의자, 금간 천장. 다른 사람들 눈에는 허름하고 볼품없는 곳이겠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이곳에서 몇 명의 기사님들을 만났을까요? 100명? 200명?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참 많은 분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젊은 기사님들이 나이 들어 은퇴하시고 새로운 기사님들이 오시고 그분들 모두 제 도시락을 드셨어요. 어떤 분은 맛있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편지를 남기기도 하셨죠. 말없이 드시는 분도 계셨지만 다들 고마워하셨어요. 그 모든 기억이 이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면 이 모든 게 사라진다니. 휴게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기사님들을 기다렸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사님들께 말씀드려야 할까? 한 달 후면 도시락을 못 가져온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조용히 한 달 동안만 더 오고 마지막 날에 편지라도 남기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차 시간이 되었어요. 버스들이 하나 둘 들어왔습니다. 기사님들이 내리셔서 휴게실로 향하셨죠. 오늘도 변함없는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불안, 슬픔, 허전함.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그날부터 매일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도시락을 만들 때도, 종점에 올 때도, 기사님들을 기다릴 때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앞으로 며칠 남았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3주째 되던 날 휴게실에 또 다른 공문이 붙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최종 폐쇄일 다음 달 1일 자정. 이후 무단 출입 시 법적 조치 예정. 법적 조치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고 이곳에 왔는데 이제는 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였습니다. 기사님들도 공문을 보셨나 봐요. 어느 날 휴게실에서 나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여기 진짜 없어지는구나. 그러게. 새 종점은 어디로 간대? 3km 떨어진 데로 옮긴다던데. 거기는 휴게실도 없다며? 기사님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새 종점에는 휴게실이 없다니. 그럼 기사님들은 어디서 쉬시려고요? 제 도시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3km나 떨어진 곳까지 매일 새벽 갈 수는 없었어요. 저도 이제 70이 넘었고 다리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결국 도시락도 끝이라는 얘기였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 한 달 후면 끝나는 거였어요.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도시락을 만들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오늘이 마지막에서 5번째, 오늘이 마지막에서 4번째. 그렇게 세면서 밥을 지었습니다. 기사님들은 여전히 제 이름을 모르셨어요. 저도 기사님들 본명을 몰랐고요. 30년을 함께했지만 서로의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을 나눴는데 이름 한번 제대로 주고받지 못했다니. 하지만 그게 저희 방식이었어요. 이름이 없어도 마음은 통했으니까요. 폐쇄 이틀 전 도시락을 놓으면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편지를 남기자고요. 제 이름을 적고 그동안의 감사 인사를 전하자고 생각했어요. 기사님들 3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제 이름은 오순덕입니다. 그렇게 쓸 생각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알리는 거였죠. 하지만 세상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을 맞이하기도 전에 더 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건 폐쇄 하루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폐쇄 하루 전날 새벽이었습니다. 마지막에서 2번째 날이었어요. 내일이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정성을 더 들이고 싶었거든요. 반찬도 평소보다 한 가지 더 넣었습니다. 달걀 장조림이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찬이지만 기사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밥도 더 정성껏 지었고 김치도 제일 맛있는 걸로 골랐습니다. 4시에 종점에 도착했어요. 평소처럼 휴게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늘 열려있던 문인데요. 손잡이를 다시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휴게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탁자도 의자도 전기포트도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어요. 아니 왜?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일까지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공문에도 분명히 다음 달 1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관리인 복장을 한 남성이 서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 가방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 이제 폐쇄됐어요. 출입 금지예요. 관리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일까지라고 했잖아요. 공문에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졌어요. 어제 저녁에 최종 통보 나왔거든요. 관리인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떡해요? 도시락이요? 관리인이 제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이제 버스 기사들 안 와요. 어제부터 새 종점으로 옮겼어요. 몰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님들이 벌써 떠났다고요? 인사도 못하고요? 이제 그만 나오세요. 여기 곧 철거 들어가요. 관리인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매정하게 들렸지만 그 사람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저는 휴게실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 가방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오늘 아침 정성껏 만든 도시락들, 달걀 장조림까지 넣은 특별한 도시락들이었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매일 왔던 곳인데 이제 올 수 없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게실 문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차갑고 단단한 쇠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여기 계세요? 관리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정말 가셔야 해요. 안전 문제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뒤돌아봤어요. 낡은 휴게실 건물이 새벽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금간 벽, 낡은 지붕, 녹슨 문. 다른 사람들 눈에는 허름한 건물이겠지만 저한테는 삶의 일부였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관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도시락은 뭐 하시려고 했어요? 기사님들 드시라고요. 30년 동안 매일 가져왔었거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리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30년요? 매일? 네.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관리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나. 진작 말씀하시지.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오늘은 1시간이 걸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서요. 집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죠. 하지만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사님들은 벌써 새 종점으로 가셨고 저는 작별 인사도 못했어요. 제 이름도 알려드리지 못한 채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큰 소리로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하필 하루 앞당겨진 걸까요? 내일까지만 기다려줬다면 제대로 인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편지라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제 이름은 오순덕이에요. 3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도시락을 다시 보았어요.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정성껏 만든 건데요. 동네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기로 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도시락을 다시 가방에 담아서 그분들 댁을 돌았습니다. 어머, 순떡이 왔네. 이게 뭐야? 도시락이에요. 드세요. 그래, 고맙네. 잘 먹을게. 어르신들이 기뻐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도시락이 아깝지는 않았어요. 누군가는 드셨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텅 빈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렸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처음 이틀은 그냥 누워 있었어요. 일어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었습니다. 습관적으로요. 밥을 지으면서 반찬을 꺼냈어요. 도시락 4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이 도시락을 누구한테 가져다 줄 건지. 종점은 폐쇄됐고 기사님들은 떠났는데 결국 또 동네 어르신들께 돌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만들고 동네를 돌며 나눠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좋아하셨지만 제 마음은 허전했어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견딜 수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도시락은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그냥 종점으로 향했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주변이 어수선했어요. 공사 차량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고 펜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출입 금지 표지판도 붙어 있었죠. 하지만 펜스 틈새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실 건물은 아직 그대로였어요. 허물지는 않았더군요.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텅 빈 휴게실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도시락을 놓고 물을 끓이고 탁자를 닦고 그 모든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관리인이었습니다. 저번에 봤던 그분이요. 아, 저는 여기 출입 금지라고 했잖아요. 위험해요. 관리인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화난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관리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마음은 이해하는데 정말 위험해요. 곧 철거 시작되거든요. 제발 나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게실 옆쪽에 뭔가 보였어요. 낡은 상자 하나가 건물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 것 같았어요. 예전에 여분의 도시락통을 넣어두던 상자였거든요. 저기 있는 상자 좀 가져가도 될까요? 관리인을 향해 물었습니다. 관리인이 상자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져가세요. 어차피 버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상자 쪽으로 걸어갔어요. 건물과 펜스 사이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죠. 상자를 집어들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에 뭔가 걸렸어요. 돌멩이였던 것 같아요. 순간 중심을 잃었습니다. 아!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어요.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허공만 휘저었어요. 쿵! 무릎이 먼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어요. 그리고 몸 전체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관리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달려오는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오른쪽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손바닥도 까졌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왼쪽 팔이었습니다. 넘어지면서 팔을 짚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났었거든요. 뚝! 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관리인이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팔이 아파요. 왼쪽 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아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구급차 부를게요. 관리인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나 봐요. 저는 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아, 오늘 날씨 좋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날씨 생각을 하다니. 팔이 너무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고 손바닥도 쓰렸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넘어진 걸까요? 왜 하필 이곳에서요? 30년 동안 매일 이곳에 왔었어요. 어두운 새벽에도,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넘어지다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파서 우는 건지, 억울해서 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 곧 와요. 관리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 손이 고마웠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들, 도시락, 제 이름은 오순덕인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집 천장이 아니었거든요. 고개를 돌리려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왼쪽 팔에서 통증이 느껴졌어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였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친절한 얼굴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병원이에요. 구급차 타고 오셨잖아요. 아, 맞아요. 넘어졌었죠. 종점에서요. 그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팔이 골절이에요. 손목뼈가 부러지셨어요.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깁스는 해야 해요. 간호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골절이라니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보호자분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요? 없어요. 가족분은요? 연락할 분 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은 외국에 살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전화할까 말까 했어요. 연락처도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제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잠시 어디론가 갔다가 돌아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입원 서류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순덕이요. 주민등록번호는요? 저는 천천히 불러줬어요. 간호사가 적어 내려갔습니다. 연락처는요? 집 전화밖에 없어요.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쓸 일도 없었고 사용법도 몰랐어요. 집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간호사가 적었어요. 보험은 의료급여 대상자세요? 네. 다행히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병원비 걱정은 덜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서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이틀 정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팔도 그렇고 무릎 상처도 치료해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호출해 주세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나갔어요. 병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사람 병실이었어요. 옆 침대에도 환자분이 누워 계셨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만 보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저한테는 찾아올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옆 침대 환자분은 가족들이 자주 오셨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시끌벅적했습니다. 병실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사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책을 펼쳐놓고 페이지만 넘기고 있었죠. 가끔 옆 침대 가족분들이 커튼 너머로 저를 보셨어요. 혼자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분이 과일을 좀 갖다 주셨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저희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억지로 받았습니다. 고마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새벽 도시락을 만들어서 남한테 줬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받는 처지가 된 거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왔어요. 오순덕 환자분, 상태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깁스를 확인하고 차트를 보셨습니다. 젊은 분이었어요. 30대쯤 돼 보였습니다. 팔은 잘 붙고 있어요. 6주 정도 깁스하고 계셔야 해요. 6주요. 한 달 반이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차트를 보고 아신 것 같았습니다. 네. 팔 깁스하고 나면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실 텐데요. 도와줄 분 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의사 선생님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어요. 사회복지사님이랑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서비스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6주 동안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한다니. 도시락은 어떻게 만들죠? 아, 맞다. 이제 도시락 만들 곳도 없었네요. 쓸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팔이 부러진 것보다 도시락 만들 곳이 없다는 게 더 슬펐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이런 날이면 기사님들이 햇살 쬐며 쉬셨을 텐데 지금은 어디서 쉬고 계실까요? 새 종점에는 휴게실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차 안에서 쉬실까요? 도시락은 누가 챙겨드릴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퇴원 안내문과 약 처방전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깁스한 팔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할머니, 일주일 후에 외래 진료 꼭 오세요. 그때 상태 확인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입고 온 옷과 세면도구 몇 개뿐이었죠. 왼쪽 팔을 쓸 수 없으니 오른손으로만 짐을 꾸렸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환자를 부축하는 가족들, 휠체어를 미는 간병인들, 꽃다발을 든 문병객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저만 혼자였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사님이 제 팔을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짐을 들어주셨어요. 고마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이었는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공기가 탁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신선한 공기가 집안을 채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사둔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상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버렸어요. 도시락 통들이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이 씻어둔 통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기사님들께 가져다 드리려고 준비했던 것들이었죠. 손으로 만져봤어요. 차가운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이제 이 통들을 쓸 일이 없겠구나 싶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팔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어요. 밥을 짓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씻는 것도 다 어려웠습니다. 왼손을 쓸 수 없으니 모든 게 2배로 힘들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님이 일주일에 2번 오셨어요. 집안 청소도 도와주시고 밥도 해주셨습니다. 고마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평생 남한테 도움받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요양보호사님이 설거지를 하시다가 도시락 통들을 발견하셨어요. 할머니, 이 도시락 통들은 뭐예요? 개수가 참 많네요. 아, 그냥 예전에 쓰던 거예요. 많이도 쓰셨나 봐요. 10개도 넘는 것 같은데요. 보호사님이 통들을 세어보셨어요. 저도 정확히 몇 개인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하나씩 사다 보니
이렇게 많아진 거였어요. 이거 다 쓰세요? 아니요. 이제 안 써요. 그럼 버릴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버린다고요? 아니요. 그냥 둬요. 그냥 더 주세요. 제 목소리가 다급했나 봐요. 보호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 네. 그럼 그냥 둘게요. 보호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조심스럽게 통들을 도로 선반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도시락 통들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게 제 30년의 증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기사님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새 종점은 어떤 곳일까? 도시락 없이 잘 지내고 계실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왼팔이 깁스되어 있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새 종점으로 향했습니다. 3km 떨어진 곳이라고 했었죠. 버스로 15분쯤 걸렸어요. 새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예전 종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넓은 주차장에 버스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고 사무실 건물도 새 것이었어요. 하지만 휴게실은 없었습니다. 기사님들이 쉴 공간이 보이지 않았어요. 차고지 한 구석에 벤치 몇 개가 놓여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버스 한 대가 들어왔어요. 기사님이 내리셨습니다. 멀리서 봤는데 낯익은 얼굴 같았어요. 예전 종점에서 보던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어요. 기사님, 저예요. 도시락 갖다 드리던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사님이 저를 알아보실까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얼굴을 본 적이 없으셨는데요. 결국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기사님은 차에서 도시락을 꺼내 드셨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었어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차가운 도시락이었죠. 가슴이 아팠어요. 기사님이 차가운 도시락을 드시는 걸 보니까요. 제가 만들어 드렸다면 따뜻하게 드셨을 텐데. 알겠습니다. 지침 더욱 철저히 지키면서 계속하겠습니다. 제2막 제7장 찾지 못한 사람. 퇴원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퇴원 안내문과 약 처방전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깁스한 팔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할머니, 일주일 후에 외래 진료 꼭 오세요. 그때 상태 확인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입고 온 옷과 세면도구 몇 개뿐이었죠. 왼쪽 팔을 쓸 수 없으니 오른손으로만 짐을 꾸렸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환자를 부축하는 가족들, 휠체어를 미는 간병인들, 꽃다발을 든 문병객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저만 혼자였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사님이 제 팔을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짐을 들어주셨어요. 고마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이었는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공기가 탁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신선한 공기가 집안을 채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사둔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상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버렸어요. 도시락 통들이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이 씻어둔 통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기사님들께 가져다 드리려고 준비했던 것들이었죠. 손으로 만져봤어요. 차가운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이제 이 통들을 쓸 일이 없겠구나 싶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팔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어요. 밥을 짓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씻는 것도 다 어려웠습니다. 왼손을 쓸 수 없으니 모든 게 2배로 힘들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님이 일주일에 2번 오셨어요. 집안 청소도 도와주시고 밥도 해주셨습니다.
고마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평생 남한테 도움받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요양보호사님이 설거지를 하시다가 도시락 통들을 발견하셨어요. 할머니, 이 도시락 통들은 뭐예요? 개수가 참 많네요. 아, 그냥 예전에 쓰던 거예요. 많이도 쓰셨나 봐요. 10개도 넘는 것 같은데요. 보호사님이 통들을 세어보셨어요. 저도 정확히 몇 개인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하나씩 사다 보니 이렇게 많아진 거였어요. 이거 다 쓰세요? 아니요. 이제 안 써요. 그럼 버릴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버린다고요? 아니요. 그냥 둬요. 그냥 더 주세요. 제 목소리가 다급했나 봐요. 보호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 네. 그럼 그냥 둘게요. 보호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조심스럽게 통들을 도로 선반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도시락 통들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게 제 30년의 증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기사님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새 종점은 어떤 곳일까? 도시락 없이 잘 지내고 계실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왼팔이 깁스되어 있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새 종점으로 향했습니다. 3km 떨어진 곳이라고 했었죠. 버스로 15분쯤 걸렸어요. 새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예전 종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넓은 주차장에 버스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고 사무실 건물도 새 것이었어요. 하지만 휴게실은 없었습니다. 기사님들이 쉴 공간이 보이지 않았어요. 차고지 한 구석에 벤치 몇 개가 놓여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버스 한 대가 들어왔어요. 기사님이 내리셨습니다. 멀리서 봤는데 낯익은 얼굴 같았어요. 예전 종점에서 보던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어요. 기사님, 저예요. 도시락 갖다 드리던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사님이 저를 알아보실까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얼굴을 본 적이 없으셨는데요. 결국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기사님은 차에서 도시락을 꺼내 드셨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었어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차가운 도시락이었죠. 가슴이 아팠어요. 기사님이 차가운 도시락을 드시는 걸 보니까요. 제가 만들어 드렸다면 따뜻하게 드셨을 텐데. 한참을 서 있다가 발걸음을 돌렸어요. 차고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들어갔어요. 사무실 안에는 중년 남성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관리자분들인 것 같았어요. 저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예전 종점에서 일하시던 기사분들 아세요? 예전 종점이요? 아, 거기 폐쇄됐죠. 기사님들 다 여기로 오셨어요. 그 기사님들 중에 제가 찾는 분이 있는데요. 누구세요? 이름 아세요? 이름이요. 저도 모르는 이름을요. 이름은 모르는데요. 4번 노선 타시던 분이요. 40대쯤 되신 것 같았는데 관리자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4번 노선이요? 그 노선은 폐지됐는데요. 기사님도 다른 노선으로 옮기셨고요. 그럼 그분 어디 계세요? 글쎄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요. 인사이동이 많아서요. 막막했어요.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그 종점에 도시락 갖다 주시던 분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혹시 기사님들이 제 얘기를 하셨을까 싶어서요. 도시락이요? 무슨 도시락? 관리자분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새벽마다 휴게실에 도시락을 놓고 가시던 분이요. 30년 동안요. 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희는 처음 듣는데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모른다고요? 30년 동안 매일 도시락을 갖다 줬는데요.
정말 모르세요? 네, 저희는 잘 모르겠네요. 기사님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기사님들이 몇 분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저한테 다가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못했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버스 안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닫고 나서야 울었습니다. 30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요. 제 이름은 오순덕인데 30년 동안 매일 도시락을 만들어서 갖다 줬는데 왜 아무도 모를까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팔은 여전히 불편했고 마음도 무거웠어요.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나갈 곳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거든요. 복지관 요양보호사님이 오시는 날에만 사람을 만났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문 두드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조용한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낮잠을 자다가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딩동. 누가 왔나 봐요. 요양보호사님은 아니었어요. 오늘은 오시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누굴까요?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낯선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오순덕 어르신 댁 맞으십니까?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신데요? 제 이름은 윤재석이라고 합니다. 어르신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윤재석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문 열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망설여졌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문을 열어줘도 될까요? 하지만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결국 문을 열어줬습니다. 남성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정장이 잘 어울렸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재석입니다.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를 권했지만 남성은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앉은 높이에 맞추신 거였어요. 어르신, 병원 다녀오셨나 봅니다. 남성이 제 깁스한 팔을 보며 말했어요. 네, 넘어져서요.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저를 찾아온 걸까요? 남성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예전에 버스 종점에서 도시락을 갖다 주신 적 있으십니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도시락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남성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예, 어르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요. 저를요? 왜요? 남성이 들고 온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여주셨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버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버스 기사 제복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물었어요. 저입니다.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의 저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눈앞에 앉아 계신 분과 닮았지만 세월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버스 기사셨어요? 네. 30년 전에요. 그때 어르신 종점에서 일했습니다. 제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30년 전이면 제가 처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기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셨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혹시 저를 기억하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저는 얼굴도 제대로 보여드린 적 없는데요. 재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억하신다고요. 30년이 지났는데도요. 하지만 저는 제 이름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재석 씨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어르신 이름을 몰랐어요.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고요. 그냥 새벽마다 도시락을 갖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종점 관리인한테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가셨다고요. 그때 성함을 알게 됐어요. 오순덕 어르신이시라고요. 아, 그 관리인분이요. 제가 넘어졌을 때 구급차를 불러주신 분이요. 그분한테 어르신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개인정보라고요. 그럼 어떻게?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꼭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요. 재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제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막 제8장 그녀를 기억한 단 한 사람.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팔은 여전히 불편했고 마음도 무거웠어요.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나갈 곳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거든요. 복지관 요양보호사님이 오시는 날에만 사람을 만났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문 두드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조용한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낮잠을 자다가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딩동. 누가 왔나 봐요. 요양보호사님은 아니었어요. 오늘은 오시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누굴까요?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낯선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오순덕 어르신 댁 맞으십니까?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신데요? 제 이름은 윤재석이라고 합니다. 어르신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윤재석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문 열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망설여졌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문을 열어줘도 될까요? 하지만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결국 문을 열어줬습니다. 남성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정장이 잘 어울렸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재석입니다.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를 권했지만 남성은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앉은 높이에 맞추신 거였어요. 어르신, 병원 다녀오셨나 봅니다. 남성이 제 깁스한 팔을 보며 말했어요. 네, 넘어져서요.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저를 찾아온 걸까요? 남성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예전에 버스 종점에서 도시락을 갖다 주신 적 있으십니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도시락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남성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예, 어르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요. 저를요? 왜요? 남성이 들고 온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여주셨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버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버스 기사 제복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물었어요. 저입니다.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의 저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눈앞에 앉아 계신 분과 닮았지만 세월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버스 기사셨어요? 네. 30년 전에요. 그때 어르신 종점에서 일했습니다. 제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30년 전이면 제가 처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기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셨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혹시 저를 기억하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저는 얼굴도 제대로 보여드린 적 없는데요. 재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억하신다고요. 30년이 지났는데도요. 하지만 저는 제 이름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재석 씨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어르신 이름을 몰랐어요.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고요. 그냥 새벽마다 도시락을 갖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종점 관리인한테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가셨다고요. 그때 성함을 알게 됐어요. 오순덕 어르신이시라고요. 아, 그 관리인 분이요. 제가 넘어졌을 때 구급차를 불러주신 분이요. 그분한테 어르신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개인정보라고요. 그럼 어떻게?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꼭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요. 재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석 씨가 손을 모으고 저한테 절을 했어요. 바닥에 이마를 대고 깊이 절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말렸어요.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석 씨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요. 손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재석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어르신, 저는 어르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제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 어르신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재석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어르신이 주신 그 따뜻한 도시락 한 끼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도시락 한 끼가 사람을 살렸다고요? 재석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20대였어요. 버스 기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밤낮으로 일했어요. 새벽 첫 차부터 밤 막차까지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재석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휴게실에 갔더니 따뜻한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놓고 간 건지 몰랐어요. 그냥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죠. 재석 씨가 눈을 감았어요.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락을 열었을 때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이었어요. 정성껏 담긴 반찬들이 있었고요. 그냥 도시락이었을 뿐인데요. 제가 작게 말했어요. 재석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도시락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에 아직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였어요. 재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도시락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런 의미였다니. 그냥 배고플까봐 만들어드린 건데
그 후로도 매일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빠짐없이요. 당연하죠. 기사님들이 일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쉬어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르신. 세상에 당연한 선행은 없어요. 재석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는 버텼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 하세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괜찮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재석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재석 씨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30년 전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궁금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요. 재석 씨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먼 옛날을 떠올리는 눈빛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22살이었어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버스 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거든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몸이 약하셨어요. 동생 둘은 아직 학생이었고요. 재석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야 했어요. 온 가족의 생계가 제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어요. 새벽 첫 차부터 밤 막차까지 하루에 16시간씩 운전했습니다. 16시간이요. 상상이 안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막차를 운행하고 종점에 도착했는데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요. 휴게실에 들어가서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나 봐요? 네, 12월이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웠어요. 휴게실에 난방도 제대로 안 됐고요. 재석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새벽에 깼는데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감기에 걸렸더라고요. 열도 나고 기침도 났는데 쉴 수가 없었습니다. 첫 차 시간이었거든요. 몸이 아픈데도 운전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라도 쉬면 그날 일당이 없어지는 거였으니까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구나. 그날도 운행을 나갔어요. 핸들을 잡고 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신이 멍했어요. 그런데 계속 운전해야 했어요. 승객들이 타고 있었으니까요. 재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녁 때쯤 되니까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위험했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까요. 그래서 막차 운행을 마치고 종점으로 돌아왔는데 재석 씨가 말을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차라리 여기서 얼어 죽으면 편하겠다 싶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그렇게까지 힘드셨다니. 휴게실에 들어갔습니다. 탁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탁자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재석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시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여기에 도시락을 놓고 간 거지? 싶었습니다. 혹시 다른 기사님 거 아닌가 생각도 했어요. 그랬구나. 하지만 휴게실에는 저 혼자였어요. 다른 기사님들은 벌써 퇴근하셨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열어봤습니다. 재석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이었어요. 흰 쌀밥이 탐스럽게 담겨 있었고 반찬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김치, 시금치 나물, 달걀 장조림, 멸치 볶음까지 제가 늘 싸던 반찬들이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싸드렸나 봅니다. 손으로 밥을 만져봤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래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누군가 얼마 전에 여기에 놓고 간 거였어요. 감기 걸려서 배고프셨을 텐데. 네, 배도 고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어요. 재석 씨가 주먹으로 가슴을 툭툭 쳤습니다. 여기가 따뜻해졌어요. 세상에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제게 누군가 따뜻한 밥을 만들어서 갖다 줬다는 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밥을 한 입 먹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밥을 먹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재석 씨도 지금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도시락을 다 먹고 나니까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밥을 먹으니까 기운이 났습니다.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고요. 다행이네요. 그날 밤 휴게실에서 잤는데 꿈을 꿨어요. 누군가 제 이불을 덮어주시는 꿈이었습니다. 누군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재석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감기가 많이 나아져 있었어요. 열도 내렸고 몸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또 탁자 위에 도시락이 놓여 있었어요. 매일 갖다 드렸으니까요. 그제야 알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도시락을 갖다 주시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재석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게요. 별일 아니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제게 세상 전부였어요. 재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도 매일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명절에도요. 기사님들이 일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쉬어요. 그 마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재석 씨가 눈을 감았어요. 어르신이 주신 그 도시락 덕분에 저는 버텼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저도 나중에 성공하면 어르신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의미였다니.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재석 씨가 다시 절을 했어요. 깊고 정중한 절이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말없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재석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수첩 하나였습니다. 표지가 다해져서 가죽이 벗겨져 있었어요. 오래된 물건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 수첩을 제게 건네셨어요. 손에 들어보니 묵직했습니다. 종이가 많이 들어있나 봐요. 표지를 쓰다듬어 봤습니다. 제 손때가 묻어 있는 것 같았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 글씨가 보였어요. 30년 전 제 글씨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또박또박하게 쓴 글씨였죠. 그때는 손이 덜 떨렸으니까요. 기사님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번 노선 김철수, 4번 노선 박영호, 7번 노선 이정민. 그렇게 12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첫차 시간과 막차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 이 수첩이 여기 있었구나.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날짜별로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반찬을 준비했는지, 기사님들이 몇 시에 오셨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그런 것들이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놨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기록했는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요. 재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수첩을 종점 휴게실에서 발견했다고요. 폐쇄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들렀을 때 탁자 서랍 안에 있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버리려고 했대요. 낡은 수첩이니까요. 하지만 펼쳐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기사님들 이름과 시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제야 알았다고 했어요. 도시락을 갖다 주시던 분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는지요.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준 게 아니었더라고요. 기사님들 시간을 다 외우시고 계셨고 누가 언제 오시는지 기록해 두셨다고요. 재석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수첩을 보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찾고 싶었던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새삼 깨달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잊어버릴까봐 적어둔 거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나빠지니까요. 기사님들한테 제 시간에 도시락을 드려야 하는데 깜빡하면 안 되잖아요. 수첩을 계속 넘겨봤습니다. 날씨 기록이 많았어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태풍 오는 날. 그런 날들이 특별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왜 날씨를 적어놨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 맞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은 기사님들이 더 힘드시니까 반찬을 하나 더 넣어드리려고 적어뒀던 거예요. 비 오는 날은 따뜻한 국물 반찬을 넣어드리고, 더운 날은 시원한 오이 무침을 넣어드리고, 그런 식으로요. 수첩 뒤쪽으로 갈수록 글씨가 흐려졌어요. 최근 몇 년 기록이었습니다. 손이 많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읽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록했더라고요. 마지막 페이지까지요. 마지막 기록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종점이 폐쇄되기 직전 날이었죠. 그날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30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이 다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이렇게 적고 수첩을 서랍에 넣어뒀나 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왔던 거예요. 재석 씨가 수첩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수첩 덕분에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는지 모른다고요. 받기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어르신께 도시락을 받으면서도 감사 인사 한번 제대로 못 드렸다고요. 이름도 여쭤보지 않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새벽마다 도시락이 있으니까 먹기만 했다고요. 누군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걸어오셨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수첩을 보고 나서야 알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요. 재석 씨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제게 건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보답이라고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언제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잔액이 적혀 있었어요.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1, 10, 100, 1000만. 1000만 원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아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큰 돈을 주시다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너무 큰 돈이라고요. 하지만 재석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꼭 받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다고요. 저는 계속 거절했어요. 돈을 받으려고 도시락을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기사님들 배고플까봐, 추울까봐 그랬던 건데요. 재석 씨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어요. 그러더니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필요한 거라도 사시라고요. 팔 치료비라도 보태시라고 했습니다. 팔 치료는 의료급여로 다 되는데요. 굳이 돈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재석 씨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냐고요. 뭔가 도와드릴 일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요? 생각해봤어요. 딱히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팔도 다쳤는데 뭘 더 하겠어요. 그런데 문득 떠올랐습니다. 기사님들이요. 새 종점 기사님들 말이에요. 재석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기사님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제 말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그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나 봐요. 어떻게 하면 기사님들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셨다고 했거든요. 사실 재석 씨도 버스 기사 출신이셨잖아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아셨을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핸들을 잡고 쉴 곳도 마땅치 않고 제대로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그 일을요. 재석 씨가 며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재석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30년 동안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이 작은 수첩 하나가 재석 씨를 다시 저한테 데려온 거였습니다. 만약 이걸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애초에 기록을 안 했다면요? 재석 씨는 저를 찾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세상 일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잊어버린 수첩 하나가 30년 만에 인연을 이어준 거니까요. 일주일 후 재석 씨가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뭔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았습니다. 표정도 진지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두꺼운 문서 뭉치였습니다. 제게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지역교통노동자복지재단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님들뿐 아니라 택시 기사님들, 화물차 기사님들까지 모두 도울 수 있는 재단이라고 하셨어요. 재단에서 무엇을 할 거냐고요? 여러 가지였습니다. 휴게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건강검진도 지원해드리고 긴급 의료비도 도와드리고 자녀 장학금도 주고요. 기사님들이 편하게 쉬고 일할 수 있게 돕는 거였습니다. 서류를 보니 정말 세세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재석 씨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셨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재단 이사장을 재석 씨가 직접 맡으신다는 거였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 일까지 하시겠다고요. 재석 씨는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자신이 버스 기사 출신이니까 기사님들 마음을 제일 잘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다고 하셨어요. 재단 이름도 정해졌다고 했어요. 희망교통복지재단이라고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재석 씨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어르신이 주신 도시락이 본인한테 희망이었다고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되다니요. 서류 중에 제 이름이 적힌 게 보였어요. 명예이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석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어르신을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 모시고 싶다고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무슨 이사장이에요.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이사장을 하겠어요. 하지만 재석 씨는 단호했습니다. 어르신이 계셔야 이 재단이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만드는 재단이니까요. 망설여졌어요. 제가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평생 이름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요. 재석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이름을 이제는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30년 동안 숨어서 선행을 하셨지만 이제는 드러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결국 동의했어요. 재석 씨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설레기도 했어요. 제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게요. 72년을 살면서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가족 빼고는 거의 없었어요. 늘 아줌마, 할머니, 거기 계신 분, 그렇게만 불렸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순덕이라는 이름이 재단 서류에 적히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였습니다. 재석 씨가 다음 주에 시청에서 회의가 있다고 하셨어요. 재단 설립을 위한 공식 회의라고요. 저도 함께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긴장됐어요. 시청이라니요.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재석 씨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옆에 앉아 계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은 본인이 다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회의 날짜가 정해졌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재석 씨가 차로 모시러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옷장을 열어봤어요. 입고 갈 옷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마땅한 옷이 없었습니다. 다 낡고 해진 옷들 뿐이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받은 옷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 겨울에 받은 패딩 점퍼였습니다. 그나마 제일 깨끗했어요. 그걸 입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긴장돼서 잠을 설쳤어요.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회의 시간까지 아직 4시간이나 남았는데 벌써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받은 패딩 점퍼를 꺼내서 펼쳤어요. 다행히 구김이 많이 가지는 않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낡은 옷만 입고 다녔는데 오늘은 깨끗한 옷을 입으니까 다른 사람 같았어요. 머리를 빗었어요. 하얀 머리카락이 성성했습니다. 72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머리였죠.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아침을 먹으려다가 그만뒀어요. 긴장돼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대신 물만 한 잔 마셨습니다. 9시 반쯤 되니 재석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곧 도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재석 씨가 차에서 내리셨어요.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해 보이셨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가 폭신했어요. 이렇게 좋은 차는 처음 타봤습니다. 재석 씨가 안전벨트를 매도록 도와주셨어요. 깁스한 팔 때문에 혼자서는 어려웠거든요.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동네였어요.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들, 오래된 가게들이 보였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큰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시청이었어요.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어요. 재석 씨가 차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리려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어요. 재석 씨가 제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천천히 내렸어요. 시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넓고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했고 천장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만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에서 받은 패딩 점퍼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재석 씨는 신경 쓰지 말라는 듯이 당당하게 걸으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의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에는 희망교통복지재단 설립회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재석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벌써 사람들이 앉아 계셨어요. 시청 공무원 2분, 버스 회사 관계자 1분, 그리고 낯선 분들이 몇 분 더 계셨습니다. 모두 저희를 보고 일어나셨어요. 재석 씨가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오순덕 어르신이라고, 이 재단의 명예 이사장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만 꾸벅 숙였어요. 재석 씨가 제 옆자리에 앉도록 안내해 주셨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재석 씨가 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교통 노동자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그분들이 편하게 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재단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시청 공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하셨어요. 시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스 회사 관계자분도 동의하셨어요. 기사님들을 위한 일이니 회사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재석 씨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업으로 예전 버스 종점에 휴게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긴장돼서 잠을 설쳤어요.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회의 시간까지 아직 4시간이나 남았는데 벌써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받은 패딩 점퍼를 꺼내서 펼쳤어요. 다행히 구김이 많이 가지는 않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낡은 옷만 입고 다녔는데 오늘은 깨끗한 옷을 입으니까
다른 사람 같았어요. 머리를 빗었어요. 하얀 머리카락이 성성했습니다. 72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머리였죠.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아침을 먹으려다가 그만뒀어요. 긴장돼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대신 물만 한 잔 마셨습니다. 9시 반쯤 되니 재석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곧 도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재석 씨가 차에서 내리셨어요.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해 보이셨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가 폭신했어요. 이렇게 좋은 차는 처음 타봤습니다. 재석 씨가 안전벨트를 매도록 도와주셨어요. 깁스한 팔 때문에 혼자서는 어려웠거든요.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동네였어요.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들, 오래된 가게들이 보였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큰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청이었어요.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어요. 재석 씨가 차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리려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어요. 재석 씨가 제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천천히 내렸어요. 시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넓고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했고 천장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만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에서 받은 패딩 점퍼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재석 씨는 신경 쓰지 말라는 듯이 당당하게 걸으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의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에는 희망교통복지재단 설립회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재석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벌써 사람들이 앉아 계셨어요. 시청 공무원 2분, 버스 회사 관계자 1분, 그리고 낯선 분들이 몇 분 더 계셨습니다. 모두 저희를 보고 일어나셨어요. 재석 씨가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오순덕 어르신이라고, 이 재단의 명예 이사장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만 꾸벅 숙였어요. 재석 씨가 제 옆자리에 앉도록 안내해 주셨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재석 씨가 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교통 노동자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그분들이 편하게 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재단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시청 공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하셨어요. 시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스 회사 관계자분도 동의하셨어요. 기사님들을 위한 일이니 회사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재석 씨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업으로 예전 버스 종점에 휴게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예전 종점이요? 폐쇄된 그곳 말인가요? 재석 씨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폐쇄된 종점 부지 중 일부를 재단에서 매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사님들을 위한 휴게 공간을 새로 지으시겠다고요. 깨끗한 휴게실, 샤워실, 간이, 식당까지 갖춘 공간을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시청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셨어요. 재개발 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셨습니다. 다행히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일부 부지는 공공시설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재석 씨가 계속 설명하셨어요. 휴게 공간 이름도 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순덕 쉼터라고요. 제 이름이었어요. 순덕 쉼터. 제 이름을 딴 휴게 공간이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이름이 그런 곳에 붙는다니요. 평생 이름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요. 재석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르신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이 하신 일을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분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안건이 통과됐어요. 재단 설립이 공식적으로 승인됐고 순떡 쉼터 건립도 확정됐습니다. 한 달 안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석 달 안에 완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됐고 순떡 쉼터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매주 공사 현장을 찾아갔어요. 재석 씨가 차로 모시고 가주셨거든요. 공사가 진행되는 걸 보는 게 신기했어요. 폐허처럼 변해 있던 종점이 조금씩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휴게실 건물은 철거됐지만 그 자리에 깨끗한 새 건물이 올라갔어요.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넓은 휴게실과 간이 식당이 있었고 2층에는 샤워실과 수면실이 마련됐어요. 기사님들이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건물 외벽 색깔도 따뜻했어요. 밝은 베이지색이었습니다. 재석 씨가 일부러 그 색을 고르셨대요.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고 싶으셨다고요. 공사가 끝나갈 무렵 재석 씨가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준공식을 한다고요. 그리고 제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공개하신다고 했습니다. 제 손목 깁스도 그 즈음 풀렸어요. 6주가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깁스를 풀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본 제 왼팔은 많이 가늘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팔 힘을 되찾으려면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고요.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팔 운동을 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고요? 준공식 날 제가 직접 명패 제막을 해야 했거든요. 양손으로 천을 걷어야 하는데 팔에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준공식 날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맑은 하늘에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가을이었지만 포근한 날씨였어요. 재석 씨가 아침 일찍 집으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옷까지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깨끗한 한복이었어요. 연한 보라색 저고리에 진한 보라색 치마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너무 좋은 옷이라서요. 하지만 재석 씨가 꼭 입으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시니까요. 결국 한복을 입었어요. 요양보호사님이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옷을 입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주셨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곱게 차려입어 봤을까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전이었어요. 아마 결혼식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종점으로 향했어요.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설레고 떨렸어요. 종점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100명은 넘어 보였어요. 버스 기사님들, 시청 공무원들, 지역 주민들까지 모여 계셨습니다. 건물 앞 광장에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단상도 설치되어 있었고요. 그 위에 하얀 천으로 덮인 명패가 서 있었습니다. 재석 씨가 제 손을 잡고 단상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어요. 저를 위한 박수였습니다. 72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박수였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사람들 앞에 섰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재석 씨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준비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순덕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30년 동안 새벽마다 도시락을 만들어 오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선행을 하신 분이라고요. 그 따뜻한 마음이 수많은 기사님들을 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석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본인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절망에서 벗어났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르신 이름을 세상에 알릴 때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름 없이 사시면 안 된다고요. 오순덕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더 크게, 더 오래요. 박수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재석 씨가 저를 명패 앞으로 안내하셨어요. 하얀 천이 덮여 있는 명패였습니다. 이제 이 천을 걷으면 제 이름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재석 씨와 함께 천을 잡았습니다. 왼손에도 힘을 주었어요.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천을 꼭 잡을 수 있었어요. 셋을 세고 천을 걷었습니다. 하얀 천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 아래 명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대리석에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어요. 순덕 쉼터. 이 공간은 오순덕 여사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따뜻한 도시락으로 교통 노동자들을 살펴주신 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곳을 봉헌합니다. 제 이름이었어요. 오순덕. 72년 동안 제대로 불리지 못했던 이름이 이렇게 크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재석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시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도 본인도 우시고 계셨어요.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서서 박수를 치는 분들도 계셨고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때 한 기사님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나이 지긋한 분이셨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어요. 걸음걸이를 보니 익숙한 분 같았습니다. 그분이 제 앞에 섰어요.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간 알아봤어요. 4번 노선 기사님이셨습니다. 30년 전에도 계셨고 폐쇄 직전까지도 계셨던 분이요. 기사님이 깊게 절을 하셨어요. 허리를 90도로 숙이셨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웠어요. 기사님들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매일 아침 도시락 만드는 게 제 삶의 이유였거든요. 기사님 뒤로 다른 기사님들도 줄지어 나오셨어요. 10분도 넘었습니다. 예전 종점에서 일하셨던 분들이었어요. 모두 저한테 인사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악수를 나눴어요. 처음 보는 분들도 계셨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제 도시락을 드셨던 분들이었어요. 어떤 기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르신 도시락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텼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때 받은 따뜻함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아무도 몰라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다니요. 재석 씨가 건물 안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새로 지어진 순덕 쉼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환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깨끗한 휴게실이었습니다. 넓은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편안한 소파도 있었어요. 한쪽에는 간이 식당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예전 종점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낡은 휴게실, 리어카, 그리고 버스들. 30년 전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사진들 사이에 또 다른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제 사진이었어요. 언제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도시락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거 몇 년 전에 어느 기사님이 몰래 찍으셨나 봐요.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요. 사진 속 제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만드는 게 즐거웠던 그때의 제 모습이었죠. 사진 아래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순덕 여사, 30년간 새벽을 지킨 사람. 재석 씨가 2층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계단을 올라가니 샤워실과 수면실이 있었습니다. 기사님들이 밤새 운행 후에 쉬실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수면실에는 깨끗한 침대가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베개도 폭신하고 이불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예전 휴게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았어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종점 광장이 한눈에 보였어요. 사람들이 아직도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다들 환한 얼굴이었어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왔어요. 간이 식당 쪽으로 갔습니다. 주방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깨끗한 조리대, 새 냉장고, 전기밥솥까지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재석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이곳에서 매일 아침 기사님들께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거라고요. 재단에서 요리사를 고용해서 매일 아침 밥을 짓고 국을 끓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하셨던 일을 이어가는 거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어르신 혼자 힘드실 필요 없게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못다한 일을 이렇게 이어가 주시다니요. 조리대 위에 도시락 통들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새 도시락 통이었어요. 20개쯤 되어 보였습니다. 재석 씨가 말씀하셨어요. 혹시 어르신이 원하시면 가끔 이곳에 오셔서 직접 도시락을 만드셔도 된다고요. 재료는 재단에서 준비해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싶었습니다. 팔도 이제 나았고 몸도 괜찮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곳에 와서 도시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잖아요. 그냥 멈출 수는 없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밥 짓는 법, 반찬 만드는 법, 도시락 싸는 법. 모든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재석 씨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언제든 환영이라고 하셨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광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한 무리의 기사님들이 순떡 쉼터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새 휴게실을 구경하시나 봐요. 잠시 후 나오실 때 모두 환한 얼굴이셨습니다. 좋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제 편하게 쉴 곳이 생겼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제 작은 마음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으니까요. 재석 씨가 제 옆에 서셨어요. 함께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명패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순덕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석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이름이 이제 영원히 남을 거라고요. 순덕 쉼터가 있는 한 어르신이 하신 일을 모두가 기억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찬 마음이었거든요. 72년을 살았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아줌마, 할머니, 거기 계신 분. 그렇게만 불렸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오순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새벽마다 만든 김밥 한 줄이 한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순덕 쉼터에서요. 제 이름이 새겨진 이곳에서요. 몇 달이 또 흘렀습니다. 순덕 쉼터는 매일 문을 열었어요. 기사님들이 아침마다 들르셨습니다. 따뜻한 밥을 드시고 잠시 쉬다가 운행을 나가셨죠. 저도 일주일에 2번씩 이곳에 왔어요. 화요일과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재단에서 고용한 요리사님이 함께 일하셨거든요. 젊은 분이었는데 정말 성실하셨어요. 함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4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20개를 만들었어요. 기사님들이 많아졌거든요. 도시락을 만들면서 행복했어요. 이 일이 제 삶이었으니까요. 50년 가까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기사님들이 도시락을 받아가실 때마다 인사해 주셨어요.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제 이름을 부르시기도 했어요. 순덕 어르신,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다니요.
재석 씨도 가끔 들르셨어요. 재단 일로 바쁘셨지만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단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순덕 쉼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휴게 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요. 기사님들 건강검진도 지원하고 자녀 장학금도 준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어르신 덕분이라고 하셨어요. 어르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고요. 오늘도 새벽이 밝았습니다. 3시에 일어났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제는 재료를 챙길 필요가 없었어요. 순덕 쉼터에 다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종점으로 향했어요. 새벽 버스는 한산했습니다. 승객이 몇 명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거리였지만 여기저기 불빛이 보였어요. 편의점 불빛, 가로등 불빛, 그리고 저 멀리 순덕 쉼터 불빛도 보였습니다. 종점에 도착했어요. 순덕 쉼터는 벌써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요리사님이 먼저 와서 준비하고 계셨나 봐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반겨주었어요. 요리사님이 미소 지으며 인사하셨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네, 왔어요. 함께 주방으로 갔어요.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에 넣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반찬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시금치 나물과 달걀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반찬이었죠. 도시락을 하나씩 쌌어요. 밥을 담고 반찬을 올렸습니다. 정성껏 하나하나요. 20개의 도시락이 완성됐어요.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도시락들이었어요. 첫차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사님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도시락을 건네드렸어요. 기사님들이 고맙다고 하시면서 받아가셨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 주방을 정리하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기사님들이 따뜻한 밥을 드셨으니까요. 오늘도 제 이름이 누군가의 입에서 불렸으니까요. 오순덕. 72년 만에 찾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었어요. 작은 선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그렇게 영원히 계속되죠. 마치 끝없이 말아지는 김밥처럼요. 마치 새벽마다 되풀이되는 따뜻한 아침처럼요. 세상은 이제 제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기억할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세상에서 저는 오늘도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